70평생을 살아온 은퇴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벌써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들, 딸은 서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몇 번이나 열정적으로 권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 월세 수입까지 그녀의 수입은 안정적입니다. 주변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들과의 왕래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설령 고독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 집에 얹혀 살며 세 가지 서러움을 겪지는 않겠노라고. 그녀는 한때 무급보모였고 살아있는 현금 인출기였으며 언제든 입을 다물어야 하는 투명인간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눈칫밥을 먹었고 차가운 말들에 베었으며 떠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뒤를 돌아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이란 자식의 집에서 안식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살아내는 것임을. 그녀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충격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미래와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노년의 지혜로운 결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 나이 올해 70입니다. 나는 대구 남구의 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을 매일 천천히 난간을 붙잡고 오르내립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종종 묻곤 합니다. 어르신, 서울 가서 자식들이랑 살 생각 없으세요? 따님은 분당에 아파트도 있고 아드님도 이번에 청약 당첨됐다면서요. 나는 그저 웃으며 답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익숙한 곳에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나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이 나이 먹도록 내 마음속에서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게 그 두 녀석입니다.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물수건을 올려주며 지켰습니다. 대학 보낼 때는 남편이 낯쓰라고 남겨준 정기예금을 먼저 깼고 나 자신은 시장표 신발 한 켤레 사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 서 있어야 할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 분당에 사는 딸아이 집에 가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채 2주도 되지 않아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딸 지영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효녀지요. 내 방을 따로 꾸며주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다 놓고 매일 아침 사과를 깎아주며 효소를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친절은 어딘가 죄책감이 섞인 보상 심리 같은 친절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샤워만 하고는 방에 틀어박혀 넷플릭스를 보더군요. 사위는 퇴근해서 내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손자는 내가 숙제는 다 했냐고 물으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할머니, 제발 신경 끄세요 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 아침 고구마 죽이라도 좀 끓여볼까 싶어 가스불을 켰는데 딸아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가스불을 왜 이렇게 세게 해? 지난번에도 냄비 다 태울 뻔했잖아. 아기가 있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국자를 든 채로 말이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자칫하면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한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짐을 싸던 날 딸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엄마, 가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나 시간 나면 대구 내려갈게.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는 길,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고독이 아니라 분수를 모르고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녀석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의 내 무릎 수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말했죠.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혜진 며느리, 이랑 제가 번갈아 가며 모실게요.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침상에 계란 프라이가 하나 올라왔는데 내가 반쯤 먹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른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높아져요. 거실 TV 소리를 조금만 키워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숙제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조격을 하려고 물을 받으면 며느리는 화장실 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물 변기에 버리시면 안 돼요. 막혀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란 걸 압니다. 그 아이도 힘들겠죠. 낮에는 회사 나가고 퇴근해서 애 픽업하고 저녁엔 애 숙제 봐주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고단함이 무의식적으로 이 집에 굴러들어 온 군 식구인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여유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엄마가 좀 참으세요. 제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잖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열흘을 참았습니다. 다리가 다 낫지도 않았지만 택시를 불러 타고 내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협조 안 한다고 나무랐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너무 고집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그건 내 속에 아직 기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문제라고. 나는 까탈스러운 것도 뻣뻣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늙어서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비굴하게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식 집에 사는 걸 효도라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식 집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보모가 되고 6개월 만에 가사 도우미가 되고 1년 뒤에는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쉿, 할머니 들으셔 라며 피하는 존재가 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는 죽음도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럼 늙어서 어떡할 건데 누가 돌봐줘?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다가 정 못 움직이는 날이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고.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정과 담담함입니다. 나는 고독사보다 남의 집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삶이 더 무섭습니다. 한때는 정말 자식들이 나를 오라고 하는 게 나를 편하게 해주려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나를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내가 인수인계 받아주길 바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아들 집에 갔던 건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쓸 돈이 아까웠던 아들은 엄마가 예전에 선생님이었고 우리도 키워봤으니 제일 잘하시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심 기뻤습니다. 아직 내가 쓸모가 있구나,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도착한 첫날, 며느리 혜진이가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분유는 몇 cc, 큰애 유치원 셔틀 시간, 저녁 5시에는 이유식 준비, 기저귀 위치.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출신이라 꼼꼼하시니까 믿고 맡길게요. 나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엄마지 고용된 베이비시터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드니까 내가 돕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군소리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수유하고 5시에 일어나 미역국 끓이고 8시에 큰애 유치원 보내고 10시에 빨래 삶고 사돈어른이 오셔서 사부인 나이 들어서도 정정하시네. 애들 돈 많이 굳었어.
라며 어깨를 두드리는데 그날 밤 등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잠을 못 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놀이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큰 손자를 데리고 나갔는데 옆집 젊은 엄마가 묻더군요. 할머니가 손주 다 키우시나 봐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2주 만에 도망가셨어요. 며느리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겠고 손주 훈육도 맘대로 못하니까 벙어리 되기 싫다고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 번은 손자에게 숙제하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지라고 했더니 아이가 대뜸 엄마는 그런 말 안 하는데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내가 멋쩍게 웃으며 그래도 씻는 게 좋지. 할미가 학교에선 다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하자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교육 방식은 옛날이랑 달라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나는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이를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수록 간섭이 되었고 몸을 움직일수록 월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가 장을 봐오면 내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손 베이실라. 알아들었습니다. 손 베일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림에 참견하는 게 싫은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 친구가 놀러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와, 민석이 너네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완전 입주 도우미네. 집안일 싹 다 하시네. 며느리는 웃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행주를 짜던 나는 순간 내가 시급도 못 받는 임시직 알바생, 아니 눈치 없는 식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엄마 왜 그러세요? 혜진이가 뭐 실수했어요? 라고 당황해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래. 더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간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로 살며 보답을 바란 적은 없지만 자식 집에서 내 존재가 그저 편리한 도움이 하나 추가된 것으로 취급될 때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딸 지영이네 집, 서울 분당 아파트에서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에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갈 때마다 반찬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봉투에 용돈도 찔러줬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딸의 권유로 서울 집에 잠시 머물 때였습니다. 첫날 딸이 야근하느라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엄마, 그냥 배달시키자. 부엌 쓰면 냄새 배고 치우기 힘들어. 식탁에 앉아 딸네 네 식구가 밥을 먹는데 내 몫은 포장 용기째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산책하러 나가려는데 딸이 교통카드를 쥐어주더군요. 엄마 이거 써. 현금 쓰지 말고. 내가 나도 돈 있다라고 했지만 딸은 아니야. 이게 편해. 내가 충전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보다 내가 돈 없는 노인네로 보이는 건가 싶어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종이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면지에 적힌 가계부 내역 같았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23만, 식비 150만, 엄마 35만. 엄마 옆에 붙은 그 물음표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종이를 구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일어나 죽을 한 솥 끓여놓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 대구 간다. 고맙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대구 집에 도착하던 날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베란다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는데 그제야 숨이 쉬어지더군요. 나는 가난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교직원 연금 280만 원에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월세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치 부릴 정도는 아니지만 병원비 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며 남에게 손 안 벌리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자식들이 힘든 거 압니다.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야근에. 하지만 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쪼개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 인생에 마이너스 요인 취급을 받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싶지 의무감으로 처리되는 짐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이 분양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을 때 나는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했지만 아들은 엄마는 몰라도 돼요. 수업료 낸 셈 칠게요 라고 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알았습니다. 자식이 크면 더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견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을요.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를 믿고 유튜브를 믿지 늙은 부모의 지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인문학 강의를 듣고 은퇴한 또래들과 모여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은 절대 놓지 말자. 남편 최상훈 씨가 가남으로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남겨준 건 보험금과 집문서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히 나로 살아도 된다는 허가증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라디오 뉴스를 듣고 요일마다 시장, 서예, 도서관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내 시간표입니다. 나는 내 재정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사회활동비, 그리고 품위 유지비 장래 및 요양 대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주변에선 자식한테 좀 맡기지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옆집 할머니가 통장 다 맡겼다가 요양병원 갈 돈도 아쉬운 소리하며 타 쓰는 걸 봤습니다. 나는 내 돈 내가 쓰고 갈 때 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겁니다. 유언장도 변호사 공증 받아서 딱 써놨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재산 싸움하는 꼴 안 보려면 내가 정신 맑을 때 정리해 둬야 합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늙어서 돈은 자유와 선택권을 줍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 밤새 보고 혼자 여행도 갑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요. 하지만 외로움이 비참함은 아닙니다. 자유가 고독일 수도 있지만 남의 집 눈칫밥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계신가요? 어머니, 그냥 계세요. 라는 말 뒤에 숨은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짐을 싸서 나오세요. 반지하 월세라도 좋습니다. 내 공간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늙어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 효도받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갉아먹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70년, 80년을 치열하게 살아낸 당신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베란다에 부겐빌레아가 붉게 피었습니다. 주방에선 팥죽 끓는 달큰한 냄새가 납니다. 나는 지금 내 낡은 의자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잘 지냅니다. 누구의 집도 아닌 내 집에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시간을 보내며 고독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부디 당신만의 존엄한 노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끝나는 것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말 못할 압박일까요? 주변에 저처럼 독거를 선택한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지금 그런 고민 속에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웰니스 라이프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